최근 그 시골인데 땅값으로 정말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이런 원룸들을 지을 수 있는 땅 가격이 불과 몇 년 전에 몇십만 원 했는데 현재는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한 2, 3년 만에 진짜 예. 수십 배 올랐네요. 그렇죠. 네, 이런 정보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 사람들이 그냥 놓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그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뭐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이제 호재가 딱 터지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땅이 더 많이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유튜브 정프로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토지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한국의 땅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투자도 하시고 전문성을 또 가지고 계신데 이 토지 투자라는 게 사실 딱 처음 듣자마자 부자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어떤 그 부자들이 보통 땅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투자할까? 뭐 이거 좀 궁금한데 그 얘기부터 한번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 2024년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발행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자산은 얼마 정도 되고 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네. 우리 보통 이제 부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약 우리나라에 46만 명 정도 지금 되신다고 합니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실제로 이제 다른 부동산 자산하고 기타 자산을 합치시면은 그 자산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보통 한 6대4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분들 총 자산은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부동산 자산 중에서 약 32% 정도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용 부동산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금, 보석 이런 것들이고요. 23% 정도가 이제 그 거주용 외 부동산이 됩니다. 네. 이제 이 23%의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기준 시가의 차이가 많이 네. 나는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까지도 그렇죠. 나거든요.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이 기준 시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하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숨어 있는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장부상 가치가 그렇게 네.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준 시가와 그리고 실거래 가격의 괴리율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또 최상위 부자는 또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100억 정도는 있어야만 순자산이 100억 정도 되어야 부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우리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또 하나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네.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꿈꿀 수 있는 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지방의 부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부산, 뭐 경남권에도 통영 같은데 선주분들이 되게 부자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나 아니면 수도권에 땅을 투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의 투자 패턴과는 많이 지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은 제가 볼 때는 토지 가격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에 한번 또 이렇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최대한 그 부동산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 뭐 돈이 있으시니까 뭐 집도 하나 샀고 뭐 건물도 사고 하면은 그래 다음은 땅이지 하면서 결국에 부자들은 좀 땅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땅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접할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상가를 가거나 뭐 이러면서 보통 건물들을 많이 다니니까 건물주가 부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땅 부자, 뭐 아니면 뭐 건물주 부자. 실제로는 그 우리 일반 아파트도 네. 그 우리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대지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를 사지만 땅도 같이 사는 건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파트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땅이 있어야 건물이 있는 게 이치겠죠. 네. 그래서 건물주는 부자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물주의 위치나
토지주의 위치는 동일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단지 건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땅값이 비싼 동네에 있는 건물은 그만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이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토지 자체로 임대 수익을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를 10년 이상 임대를 내서 삼성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지에서 10년 동안 월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내가 만약에 더 이상 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철거가 되면은 그 땅 자체는 10년 동안 최소한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는 또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얼마 전 그 많은 이슈가 되었던 도곡동의 컨테이너 할아버지, 네. 예, 아시죠, 그죠? 네. 이 땅도 뭐 H사의 주택 홍보군으로 임대를 해주고 월세를 받다가 결국은 지금 철거를 하고 매매까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제가 책에 얼마의 수익을 보고 또 얼마의 매각이 됐는지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땅 부자와 건물주는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됐고, 통상 건물주인 분들이 또 건물 외에도 땅을 또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뭐 하나 사기도 힘든 것들을 막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막 있고 한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뭔가 땅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과거부터 좀 이렇게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이 책에 보면은 그 주식이랑 뭐 아파트,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그 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자산들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명동의 땅,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1974년을 기점으로 50년 동안 3명의 친구가 투자를 1,000만 원씩 했습니다. 똑같이 했다면?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 5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니까 아파트는 50억이 되었고요. 네. 예, 주식은 1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5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아파트는 약 500배 정도, 주식은 1000배 정도, 땅은 5000배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당시 삼성전자는 상장 당시에 수정 주가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56원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말에 53,200원 정도 됐는데 오늘 제가 뭐 잠깐 보니까 6만 원을 뭐 이렇게 터치를 하던데, 그다음 삼성전자 10만 원을 그 당시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1억 원이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시가총액이 74년도에 약 2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약 1경 정도로 5,0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1963년도에 요즘 그 유명하죠. 예, 삼양라면. 예, 삼양라면 이 한 개가 가격이 1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현재 1,200원, 약 120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분양을 1970년대에 했는데요. 국평 분양 가격이 865만 원이었습니다. 예, 현재 제가 가격을 보니까 약 44억 원 정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500배 정도 상승을 했고, 60평이 그 당시에 1,770만 원이었는데 현재 한 80억 정도 하니까요. 그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자산을 50년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장기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났던 것은 결국 땅이라는 거. 예, 이 결과가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토지는 장기로만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토지를 사서 개발 후에 건물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보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땅 투자가 좋다더라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안 팔릴까봐 좀 걱정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단기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예 장기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아파트도 뭐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토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투자가 어쨌든 다른 것 대비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거 대비 수익이 많다.
라는 거 말고도 사실 뭐 투자의 장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예, 투자? 있습니다.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투자가 다른 투자와 다른 점과 매력은 거의 같은 선상에서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아파트는 우리가 누구나 한 몇 시간만 시세를 찾아보면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세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뭐 대략 얼마인지 다 대략 알죠. 얼마인지 다 네네.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시세보다 뭐 20-30% 싸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내놓는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반면에 그 아파트를 20-30% 이상 더 비싸게 내놓는다고 하면 안 팔리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 사례도 많고 누구나 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파트인데요. 토지는 반면 그와 또 다릅니다. 토지는 땅이 얼마짜리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 사례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네. 땅은 바로 옆에 있는 땅도 도로나 경사, 형상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억짜리 땅을 매도인의 어떤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5억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억짜리 땅을 100억에도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알바끼 땅. 네. 예, 땅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토지와 아파트가 다른 점이고 토지와 아파트의 매력에서 토지가 가질 수 있는 매력입니다. 10억짜리 땅을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만 다시 팔아도 5억이라는 수익이 나는 자산이 바로 땅이고요. 아파트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좀 불분명하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투자에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그렇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더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토지 투자 말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시세라는 거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좀 보통 잡나요, 이거를? 토지의 시세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서류를 검토를 해서 네.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꼭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땅이 정말 서류상 이런 조건들과 맞는 땅인지를 네. 확인을 해서 그리고 나서 주변에 최대한 거래된 사례 중에서 이 토지와 유사하고 면적이나 그다음 뭐 어떤 형상이나 그다음 도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한 거래사를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변에 경매나 공매가 된 건들 감정 가격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주변의 부동산을 탐문을 해서 네. 얼마 정도 호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이 시세를 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가 딱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파트가 또 장점은 그냥 시세가 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타이밍 봐서 산다 이러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약간 실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좀 땅 사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 잘 못 듣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땅은 수익 실현할 때까지 보통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번 투자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수익의 범위가 무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내가 3억을 주고 샀던 땅이 현재 30억이 되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자식들이 알면은 네. 우리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뭐 아빠 최고. 아빠 잘했어요. 뭐. 예. 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주위에서 알면은 아.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배 아프겠죠. 그렇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먼저 나오는 게 네.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10년 전에 산 땅이 10년 후에 이렇게 올랐을 때 어디 가서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내가 1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는데 네. 지금 이만큼 되었다라고 뭐 이런 채널에 나와서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 결과를 가지고 혼자만 흡족해 하십니다. 네. 예전에 뭐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격언들이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와 가까운 분들은 축하를 해주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뭐 이런 채널 같은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면 아래서 그냥 조용히 본인의 수익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투자해놓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를 하십니다.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네. 또 뭐 자산가들도 있는데 굳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땅에 변동되는 그 가격이 수치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제 땅 투자라는 게 또 워낙 장기로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살 때 뭔가 확신을 갖고 사면 좋겠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이러면서 좀 불안불안하니까 아예 예. 시작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땅 투자하면은 뭐 돈 물린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좀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오해 같은 거 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땅은 잘못 사면 물린다. 그리고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이 항상 친척에 한두 명씩 있어요. 또. 그렇죠. 한 20년 가지고 있는데 똑같다고 뭐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사기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잘못 사면 물린다는 거는 잘 사면은 수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투자 방법 때문에 이 황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을 땅을 처음부터 골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땅을 샀던 그런 결과로 될 수도 있고요. 사기 당하기 쉬운 부분은 몰라서 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고 땅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치고 기획부동산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게 또 토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 땅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그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 농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농지를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농지는 투기를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네, 네,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몇 년 전에 그 LH 농지 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농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 농지 거래가 거의 실종되어서 지금은 농민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예,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때 팔고 싶어도 이게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존해야 될 농지와 활성화할 농지를 분리를 해서 이원화 정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몇 달 전이죠. 2025년 1월 1일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가설 건축물이지만 세컨하우스를 쓸 수 있는 상당히 많이 풀어주는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쉼터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불법으로 있는 농막들도 양성화를 지금 현재 시켜주고 있고 새롭게 이런 세컨하우스 시장이 지금 활기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관리 지역의 농지의 수요가 현재 현장에서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느니 농막 정도로만 해도 사실 뭐 기능이 많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보통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예, 세컨하우스 이렇게 건축을 하신 분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즐기면서 정말 도시에 5일 있다가 시골에 이틀 가는 5도 2촌. 요즘에는 뭐 4도 3촌이라고 해서 4일은 도시에, 3일은 시골에 이렇게 세컨하우스 생활을 하시는데 한 3년 정도 되시면 이제 이게 노동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이게 가는 게 주말마다 가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쉼터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다시 중고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토지 상태에서 다시 매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그 가격이 올랐을 때는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컨하우스 시장의 어떤 시장이 많이 재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토지가 이제는 기회가 되는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택으로 취급받으니까 또 그게 막 애물단지가 되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제 농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기존에 좀 불편한 거에 좀 해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쉼터는 10평 이내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우리 농막은 6평인데 쉼터는 10평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컨하우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평이면. 되고요. 최소 10평에 그 대신 10평만큼 영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야. 뭐. 예, 20평 정도 되는 농지가 앞으로는 정말 귀하겠지만 있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20평, 30평, 40평 이렇게 소규모 농지의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 존치 기간이고 3년마다 연장을 해서 최장 뭐 12년까지 현재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컨하우스 시장도 성장을 할 뿐더러 이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세컨하우스의 개념에서 이 쉼터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없습니다. 예,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가 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시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에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농막은 좀 훨씬 좀 마음이 좀 가볍게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이런 쪽으로도 아마 좀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일반인들하고 뭐 이게 부자들하고 약간 땅을 보는 좀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땅 하면 벌써 나는 지금 당장은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예.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가 좀 궁금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부자들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이 일반인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돈과 시간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네. 예, 그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심 내에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 비싸잖아요. 예, 비싸서 일반인들은 사지 못하지만 네. 그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살 수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자분들은 그 총액 투자를 하시거든요. 총액 투자와 수익률 투자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억이 10배가 돼서 간다면 10억이 되겠지만 10억이 2배만 가도 20억이 돼서 10억을 버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10억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서 10배가 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는 비도시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심 내 택지 지역이나 그리고 도시개발 지구 이런 쪽에 잘 잘려진 분할이 된 이런 땅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환금성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예. 뭐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것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방을 노리든 맞습니다. 한 10배는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 또 반대로 좀 돈이 좀 묶일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런 땅을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다음번에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땅을 사는 그런 결과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는 어찌 보면 거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항상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땅 사서 물렸어야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고르고 잘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돈에 맞추다 보니 좀 예. 약간 이상한 걸 사게 되는. 일반인들이 그래서 돈에 맞추는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하고 네. 내가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1억 가지고도 향후에 입지가 유망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순히 이 돈만 좀 맞추다 보니까 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뭐 네. 주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물리는 결과로 보통은 가능하죠. 부모님 세대가 땅을 좀 사시는데 누가 거기 좋다더라 하면 그냥 가서 사시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분들 거의 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호재가 있다더라 해서 가서 예. 샀다가 한 10년 동안 뭐 안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겪잖아요. 그럼 이 토지 투자도 어떤 이 아파트처럼 어떤 호황과 불황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는데 네. 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땅을 사실 분들은 분명 어떤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개발 지역의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토지 투자로 내가 언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10년을 주기로 봤을 때 팔 수 있는 타이밍이 2번에서 3번 정도 옵니다. 아. 예,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하셔야만 황금성이 없다는 이 단점을 가진 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땅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싸거나 네. 두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 땅은 도심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을 낮추면은 이런 땅들은 팔립니다. 뭐 바로 팔리겠죠. 예, 도심지니까. 팔리는데 비도시 지역에 어느 지방의 시골의 구석에 있는 그런 땅을 내가 샀는데 팔고 싶어요. 그런데 아.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그런데 가격을 낮춰봤는데도 안 팔립니다. 그거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땅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땅은 절대로 구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던 10년에 한 두세 번 오는 그 타이밍은 네. 어떻게 보면 타이밍 잡기 쉽습니다. 어떤 연락이 건가요? 옵니다. 연락이 와요? 땅을 팔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네. 예. 보통 우리가 10년 동안 개발 계획이 있는 땅들은 개발 계획 발표가 나고 그다음 지구 지정이 나고 실수계획 인가가 나고 착공 중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팔라고. 그럼 그때가 우선 한번 팔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죠. 예. 그런 타이밍이 개발지의 땅은 두세 번 정도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욕심을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시면 그 타이밍이 또 다시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가 네. 정말 야심차게 추진되다가 맞아요. 예, 정말 외부적인 어떤 리스크로 네. 해서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아예 이제 백지화가 돼 버렸거든요. 연기도 아니고 이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종착지가 바뀌면서 네. 예, 바뀐 지역에 땅을 팔라고 많은 부동산에서 이 소유주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그때는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팔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근데 이게 부동산 특히 이제 땅이라는 건 환경성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누가 사러 올 때 사실 팔아야 될지 말지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토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올 때는 팔고 차라리 다른 걸 또 사는 게 맞을까요? 보통은 어떠세요? 그거는 개발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차등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샀는데 그 당시에 10억에 팔라고 왔다면 네. 그 총액인 5억을 가지고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익률에 내가 만족을 하는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정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 수익률에 맞춰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예. 그런데 뭐 너무 뭐 10배 이상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뭐 얼마 준다고 해도 맞아요. 내가 안 팔았는데 네.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가격이 기준선이 돼 있는 겁니다. 평생 못 팝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구간마다 본인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얼마가 올라갈지는 일단 제쳐두고 뒤에 사실 분들도 먹을 게 있어야 그래야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 혼자 다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땅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10배씩 간다고 하는데 한 4-5배 올라갔으면 이거 좀 아쉬운데 하면서 좀 기다리게 되는 게 약간 좀 성향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토지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미 뭐 나는 한 10년은 간다고 보는데 예. 갑자기 오르면 더 갈 것 같다는 생각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네. 보유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이번에 용인에 지정이 된 네.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팔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 많습니다. 10배 이상 준다고 해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예,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 그 말은 반대로 내 자산에서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소액 투자를 해놓으면 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금액을 뭐 굳이 얘기한다면 요즘에 뭐 한 3천, 뭐 5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 예. 그 정도로도 이걸 할 수가 있나요, 투자를?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시나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고 네. 사람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꼭 매매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라는 방법도 네.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싸게 사서 내가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입지 좋은 땅을 사서 오래 보유하시면 언젠가는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네.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3천만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가치는 1억 원짜리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네. 경매나 공매를 통하면 네. 유찰이 되어서 1억짜리가 3천까지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유찰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공부를 하셔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3천만 원으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 수도권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지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분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큰 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이제
파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기일 확률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배우자와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되었을 때 뭐 4분의 1씩 4명한테 상속이 되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큰 땅이 지분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체납했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때는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지분은 충분히 낙찰을 받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지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방법도 3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가 되면은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이 경매로 나와도 가족들한테 통보는 가지만 가족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나올 정도면은 사실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안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뭐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가서 공유자가 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꼭 입찰했는데 꼭 가져가 버리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꾸준히 입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낙찰받는 그런 물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낙찰 받아서 그 다른 지분권자한테 파는 것도 방법일 그렇죠.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팔아서 짧게는 보증금 10%만 투자를 해서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협상력도 좀 이게 좋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시고 아니면 그런 협상이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현물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 물건을 다시 경매 쳐서 나중에 이제 돈을 받는다. 예, 그런 방법.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싸게 잘 사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그런 지분 투자도 좀 있고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다가 이런 이제 호재를 만나서 크게 내가 수익을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 경매 물건 중에서 지분 투자로 나온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물건들을 수도권 주위에서 신도시가 될 수 있고 택지가 될 수 있고 산단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곳에 분산해서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만 투자를 하더라도 뭐 2천만 원짜리는 한 5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호재를 만나면은 한번 호재가 가장 크게 칠 때가 개발계획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배 그리고 30배까지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때 처분을 바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통발을 던져 놓듯이 그런 투자를 소액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토지 투자가 좋은 거라고 저 생각하는 게 이게 역설적으로 장기 투자고 또 워낙 또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막 몇 억씩 집어넣지 말고 뭐 1,000, 2,000, 3,000씩 쪼개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출 없이도 이렇게 사놓으면 뭐 그냥 저축했다 생각하고 뭐 적금 한 10년짜리 넣었다고 하면 또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를 이제 살려고 하면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농지나 이런 걸 사면 뭐 어떤 뭐 일반 그냥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농지 사도 돼?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농지는 사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실 것 같으면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내가 농지를 보유하려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서울의 거지. 회사원인데 농지 산 거예요. 그렇죠. 예, 서울의 회사원인데 농지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존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정말 내가 농업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내가 주말에만 농사를 짓겠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합법적입니다. 예, 근데 다들 내가 농사를 짓지 않을 건데 투자의 목적으로 사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 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안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농사라는 게 1년에 90일만 지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고구마 정도만 한번 심어도.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농사라는 게 꼭 벼농사만 농사가 아니라 나무, 과수원도 농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고구마를 심어도 농사가 되는 거고 하우스를 해도 농사고 축사에서
내가 소를 키워도 똑같이 농업인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에 방법들이 나무 있습니다. 심어놓으면 뭐 사실 많이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매실나무 같은 거 우리 네.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거 매실나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심죠. 경기도에 이제 가다 보면은 국도 예.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저기 논 사이에 갑자기 뭐 하나가 이렇게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는 그런 예. 땅들이 있거든요. 왜 저렇게 해놨지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그 묘목들을 실제로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묘목이 또 돈이 좀 되더라고요. 예, 됩니다. 그것도 네. 한 10배 이상 막 보시는 분들도 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액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소액 투자로 할 때 대출을 만약에 받아서 하면 예. 돈이 좀 많이 묶인 상태에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출을 받으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출은 보통 어떻게들 하세요? 토지 투자할 때? 토지 투자를 할 때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 있는 땅은 대출을 일부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하지만 비도시 지역은 되도록이면은 대출을 받지 않고 소액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대출 이자라는 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부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이 비과세가 되니까 주택 한 채 마련하시고 네. 그다음 상가를 통해서 매달 나오는 월세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토지를 투자를 하셔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대출 이자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거의 비율을 맞춰서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심 지역에는 대출을 받으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택지지구나 이런데 땅들은 보통 2년, 3년, 많게 5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총액 투자로 해서 내가 5억짜리 땅을 사더라도 2억 정도, 3억 정도 내 자본이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을 하면서 최장 한 5년 정도 보시면은 2-3배 정도 수익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지역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현재 그 땅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500만 원이 넘지 않는 택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평당 500만 원. 예, 네. 예, 그 이하 가격대에 사시면 그런 땅들은 상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짧게는 2-3년, 길게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초보자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최소한 뭐 요 정도 면적 이상을 사야 좀 투자성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예, 이것도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 지역에는 제가 택지를 말씀드렸는데 택지는 평수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통 분할을 할 때 LH나 개발공사에서 최소 면적을 60평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자르는데 네. 60평짜리, 70평짜리, 뭐 80평짜리, 100평짜리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이왕이면은 면적이 작은 게 단위 면적당 가격이 훨씬 더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는 60평짜리에 건축을 했을 경우나 100평짜리를 건축을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지구에서는 작을수록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비도시 지역으로 가시면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건축 땅은 땅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는 땅 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무리 넓어도 농사밖에 못 짓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농사도 지을 수 있지만 용도를 바꿔서 뭐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아니면 일반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관리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최소한 건폐율이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 우리 땅의 20%를 건축할 수 있고 네. 계획 관리 지역은 4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을 내가 샀다면 자연 녹지는 20평 바닥 네. 면적을 건축할 수 있고 계획 관리는 40평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폐율 정도 개념만 조금 공부를 하셔서 내가 알고 있다면 땅을 몇 평 정도 사야 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고 최소한
100평은 넘는 땅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 투자금 정도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평 이상 살려고 하면은 뭐 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보통 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외 지역 투자가 많기 네. 때문에 저는 계획 관리 지역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네.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과 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네. 통상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이렇게 내가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가격대가 보통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비싸면 200만 원까지 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때는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땅, 계획관리 지역 땅을 사신다면 거의 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방금 그 정도의 면적의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그 시골인데 땅값으로 정말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SK 하이닉스 네. 펩 공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원산면입니다. 자, 이쪽에 가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평균 근로자가 약 1,3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000명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식당, 원룸 이런 데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네. 예, 부족해서 주변에 뭐 백안면이나 양지면까지 지금 숙소가 없어서 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원룸들을 지을 수 있는 땅 가격이 불과 몇 년 전에 몇십만 원 했는데 현재는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한 2, 3년 만에 한 진짜 예. 수십 배 올랐네요. 그렇죠. 아. 근데 2, 3년 전에 이게 우리가 계획을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 3년 전에도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펩 공장이 들어온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이런 정보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 사람들은 그냥 놓치는 거죠. 그런 정보를. 네.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고 펩 공장 한 개의 착공 효과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향후에 펩 공장이 계속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가격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겠죠. 1억 투자하면 한 30억 벌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후 단지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배후 도시가 보통 같이 지정이 되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그 산단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배후 단지가 없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통 그 집안마다 하나씩 땅을 막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든 뭐 할아버지 땅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막 애물단지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특히 막 시골에 있는 땅이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것들 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게 그 토지 연금 뭐 이런 개념들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잘 안 팔리고 뭐 이렇게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이렇게 연금을 받는 뭐 이런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반 사람들은 토지는 그냥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그냥 좀 던져놓는 이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에서도 얼마든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토지에서 연금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에서 나오는 농지연금과 네. 산지에서 나오는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억을 투자를 해서 월 200만 원을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해야죠. 하시겠습니까? 1억으로.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걸 농지연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에 내가 농사를 지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네. 그다음 2년 이상 내가 보유한 경매든 매매든 상관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그 감정 가격이 나오면 예,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네. 배우자가 같이 받으면 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10억이 있으면은 내가 굳이 뭐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억 그대로 두고 그냥 써도 되는데 네.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시면 이 10억짜리의 감정가의 농지를 한 3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최근에는 농지 거래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농지 경매를 실제로 봐보면 유찰이 정말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30% 호선에서도 감정 가격이 높은 이런 농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높고 그 대신 유찰이 많은 농지를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네. 그러면 10억 원의 효과를 3억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지급 형태가 있는데 수시 인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의 약 30%까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걸 받으시면은 3억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대출을 2억 정도 받으면 1억 정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2억을 이자를 내고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60세가 되셨을 때 수시인처형으로 2억을 인출을 하셔서 그리고 네. 받으시면은 300이 아니라 2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1억 농지형으로 투자해가지고요. 예,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팁이네요. 이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농지에 대해서 뭐 투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영농 경력을 5년 이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들. 예, 지은 사람들이 하시는 거고 최근에 제가 농정부에서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요즘 농지연금 신청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이게 이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자꾸 정보가 나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알고 계셔서 지역에 따라서 현재는 신청하면 대기가 3년 정도 걸리는 데도 3년. 있고 네. 수도권은 다행히 남부 쪽, 지방 쪽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바로 신청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뭐 거제, 통영 이런 데는 네. 바로 신청도 되고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시 인출형 일시금을 주는 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억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300을 받는 이 플랜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기만 한다면요, 뭐 엄청 괜찮죠. 수익률로만 봐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예, 뭐.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더 이상 나는 그러면 연금을 안 받겠다 하시면 다시 반환을 하고. 반환도 가능합니다. 예, 받았던 금액과 이자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반환하고 내 네. 농지를 그대로 내가 농사 짓다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조금 뭐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요즘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농지연금 이러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시는데 우리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대로 지급이 되면은 언제 되면 고갈이 된다 하는데 농지연금도 지금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받는 금액들이 향후에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굳이 미리 걱정해서 농지를 구매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금액이 이제 수익이 많다면 또 처분을 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활용할 만도 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뭐 귀농하신 분들, 그런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좀 충당하시고 농사도 그렇죠. 짓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좀 예, 유리한 그런 거겠네요. 예, 예. 그리고 산지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일부 분들만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지연금형 사유리 매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국가 예산을 받아서 매년 그 예산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그 각종 규제에 묶여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는 산들, 특히 뭐 국립공원 지역 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경사도가 높아서 보호를 해야 되고 뭐 나무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보호구역에 있는 산들 의외로 이런 데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산을 국가에서 매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매매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10년 동안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가 5억 정도 나오면 일시금으로 2억 원을 받으시고요. 네. 매달 10년 동안 315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농지연금처럼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그러게요. 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활용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산지연금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이 제한이 없을까요? 나이 제한도 없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청의 예산 범위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그러니까 연초에 조기에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초를 노리시고 연말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나오면 딱 사면 거의 뭐 10년간 이제 꾸준히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산이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되게 좋네요. 경매로 하기 딱 좋은 그런. 그렇죠. 아마 이 투자처네요. 제도도 많이 알려지면 나중에는 또 조정이 되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좀 생기신 분들이 이제 그럼 나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 이런 뭐 고민이 있으실 텐데 좀 유망 지역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망 지역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이 얘기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망 지역은 숲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그다음 봐라 이런 그렇죠. 뭐 격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숲을 본다고 해서 거기가 유망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아무 나무나 내가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다 자란 나무도 있고 이제 막 성장하는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나무는 바로 이제 막 성장하는 이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 지역의 모든 땅을 사면은 다 돈을 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네네. 일단 그걸 감안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북부 쪽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쪽은 요즘 뭐 핫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보통 우리 땅값은 도로 교통망, 철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뭐 GTX 노선 요게 호재 지역들이 있는데 A 노선만 유일하게 공사 진행 중이고 일부 개통되고 지금 마지막 구간 지금 남아 있는 예, 게 있는데 그게 이제 GTX A 노선인데 A 노선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제 조금은 시기가 또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 노선과 C 노선이 있는데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착공은 했는데 착공식은 했는데 실제로 착공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이 되는 지금 그 GTX인데 인천 쪽은 뭐 땅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고 그래서 남양주 쪽 마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내 호평역부터 해서 마석 주변의 임야 그리고 또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 네. 또 화도읍이라고 우리 가구 단지가 있는 데가 네.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환지 예정지도 투자하기 괜찮고 주변에 있는 소규모 계획관리 지역 농지 지금 투자하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 지금 연결이 네. 되는 공사인데 이쪽도 양주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양주 위쪽에 보시면 동두천이나 포천 쪽이 있는데 저는 포천 쪽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천이 우리 얼마 전에 일부 개통한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네. 경기도 구리에서 안성까지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구간이 뭐 공사다 지금 사고가 나서 원래 2년 후에 개통 예정인데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은 포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천 구리까지 고속도로가 약 40km 맞아요. 정도가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개통이 되었을 때는 포천에서 세종까지 이제 일직선으로 다 도로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포천은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남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남부가 토지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 쪽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왠지 조금 좀 불안해요. 예, 불안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더 이상 확장성이 조금 제한적인데 경기 남부는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느냐면 수원, 네. 예, 용인 그리고 동탄 여기까지는 토지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지역들이 있는데 제가 교통이 가장 땅값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네. 지금 개통이 일부 구간이 됐습니다. 그 상황들을 한 2, 3년 전 상황과 비교를 해서 현재 땅값을 비교하면 고속도로 IC, JC 주변의 계획관리 지역의 땅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쪽보다는 현재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구간 네. 예, 이쪽 구간에 IC나 JC가 생기는 구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이쪽 인근의 토지 투자는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 고속도로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네. 원산면에 원삼 IC가 있거든요. 네. 이쪽을 관통을 해서 가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류를 담당할 한 축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앞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게 2024년 12월 26일 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앞으로 좀 빠르게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펩 공장이 약 6기 그리고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에 수반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수요가 필요할 거고 아까 제가 원산면을 원룸도 필요하죠. 예, 원산면을 교훈 삼아서 그 주변의 땅을 보신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땅값이 오를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 쪽 처인구가 뭐 상당히 큰데요. 네. 처인구 아래쪽부터 해서 안성 그리고 동탄 옆에 경기도 오산까지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
지방 투자. 지방은 저는 지방 비하는 아니고요. 지방은 웬만하면은 실수요 용도가 아니면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 투자로는. 예. 왜냐하면 지방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지방에 투자했을 때와 수도권에 땅을 투자했을 때 똑같은 기간 10년이 지났을 때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 본다면 확률적으로는 수도권이 훨씬 더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지방에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또 계신 분들은 네. 수도권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지방이 또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네. 가지. 이런 데만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 남쪽으로 가시면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남쪽에는 남해 거제 섬이지만은 도로가 연결돼서 섬이 아닌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 한참 공사 중입니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신덕항을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보령 해저 터널 개통되고 나서 원산도나 이런 데 땅값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이쪽 남해 여수 해저터널 주변에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장기간 10년 정도 보시면은 큰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참고로 남해는 이번에 신라 호텔이 또 호텔을 짓기로 해서 네. 그래서 또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 내륙 철도라고 네. 우리 KTX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거든요. 네네네. 예,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전에서 바로 거제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사가 2022년 1월 달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났고요. 2027년도 개통 예정인데 조금은 딜레이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서울에서 거제까지 KTX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쪽 인근에 역이 생기거든요. 네. 여기 생기는 그 도시들 그쪽에도 투자를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제역 가기 전인데 이쪽은 벌써 가격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 우리 네. 토지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공항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남부권은 신공항이 지금 가덕도 공항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여전히 여기 주변도 유망합니다. 2029년 12월 매입식 공법으로 지금 개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공항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건이 충분하고 인근 진해의 신항만이나 거제 KTX 이 역 추진되는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좀 지역을 보신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1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주도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제주도는 지금도 제가 사무실도 있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땅을 많이 보는데 현재 제주도의 땅값이 거의 뭐 바닥 수준입니다. 네.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닷가하고 뭐 거의 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서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다음 공항이 들어오는 그 동쪽 편 네. 조천읍이나 이쪽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가격대가 떨어진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상가 건축이 가능한 이런 땅들이 1억 이하로 나오는 땅들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최소한 한두 배 정도는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땅들이 많다라고 보고요. 특히 조금 유념하게 보셔야 될 지역은 동쪽의 제주 신공항과 연계된 중요한 상간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1136번 도로라고 하는데요. 네. 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요 인근에 보시고 투자하실 지역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전 국토를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망하다고 할 지역이 되게 많이 있네요. 예. 그만큼 또 이제 다양한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이것도 좀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숲은 좋은데 갔더니 뭐 이제 다 썩은 나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예. 잘 공부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대출 막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리스크가 큰데 이거는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뭐 맞습니다. 젊은 분들도 한번 작은 돈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예. 마음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